자, 보시면 이제 시험범위 마지막 8단원. 자, 생물하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이 생물과 환경에서 생태계라는 건, 자,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한다? 상호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유지되는 유기적인 체계를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생태계에서 자, 하나의 생명체를 의미하는 건 개체야. 그러니까 선생님,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고요. 자, 개체군. 개체군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삼성고에 살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같은 종이잖아요. 이 여러분들이 무리를 지은 것. 그래서 한 종의 생물로 구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군집은 여러 개체 군이니까 여러 종의 생물로 구성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보면은요. 자, 개체가 있고요. 이런 개체들이 모인 개체군인데 이 개체군이라는 건 한 종류다. 그래서 삼성고에 사는 인간들의 모임 집단. 이걸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그 삼성고 주변에 있던 여러 가지 식물들, 뭐 식물, 동물,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군집이 된다. 그래서 개체, 군, 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생태계 위계적인 구조를 보면은요, 개체들이 모인 개체군이 있고요. 이런 군집들이 모인 자, 생태계의 순서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뭐 당연히 그냥 딱 봐도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 그래서 개체, 토끼 하나, 토끼풀, 멧돼지 이런 애들 다 개체라고 하고요. 자, 개체군, 토끼풀 개체군, 멧돼지 개체군, 사슴 개체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개체군들이 모인 게 군집이고요. 군집 플러스 이제 주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태계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자, 크게 비생물적인 요인하고 생물적인 요인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 자, 비생물적인 요인하고 생물적인 요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생물적인 요인이 자, 비생물적인 요인, 비생물적인 요인이니까 비읍 들어가서 얘가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정도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이 비생물적인 요인에는 이라든지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자연 환경들을 비생물적인 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해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뭐 생물적인 요인에는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인데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는 거, 뭐 식물이라든지 해조류, 식물 플랑크톤 이런 것들. 뭐 해조류는 뭐 미역 다시마, 뭐 식물 플랑크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소비자는 다른 애들을 먹어서 우리가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것. 뭐 초식이냐, 육식이냐, 뭐 동물 플랑크톤이냐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에 해당이 되고요.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것. 뭐 버섯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세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생물하고 환경의 상호작용인데, 자, 생물이 환경에게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생물적인 요인이 비생물적인 요인한테 영향을 줬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반작용이 되는 거지. 이 생물적인 요인이 비생물적인 요인, 비생물적인 요인이니까 비읍 들어갔으니까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는 줄고 산소가 증가하고요. 뭐 지렁이는 뭐 통기성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반작용에 해당이 된다. 자, 두 번째는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한테 미치는 영향이니까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한테 영향을 미쳤으니까 자, 뭐라고 표현한다? 작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런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빛이야, 빛. 자, 빛을 보면 우리가 빛의 세기, 파장, 그 다음에 일조 시간 이렇게 3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빛의 세기 보면은 숲의 아래에서 위로 가면 뭐 당연히 빛의 세기가 강해지겠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위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존재하고요. 아래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랄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한 식물체 내에서도 뭐 식물체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얘는 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 속부분은 빛이 좀 적게 들어오겠지? 그래서 강한 빛을 받는 쪽은 잎이 두꺼워야 되고 약한 빛을 받는 쪽은 얇고 넓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자,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울타리 조직, 울타리 조직이 되게 잘 발달돼 있어. 발달돼 있으니까 광합성 효율이 높은 거지. 근데 약한 빛을 받는 잎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얘네들이 똑같이 두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빛이 뭐 요만큼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요 아랫부분 지금 색칠하고 있는 부분 정도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쓸모없이 달려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빛을 받는 데는 이 잎의 두께가 얇고요. 얇고 범위가 넓어. 그러면 우리가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이 광합성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광합성 효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약한 빛을 받는 잎은 광합성 효율이 증가하기 위해서 얇고 넓어진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빛의 파장인데, 우리가 보통 이 빛을 보면은요, 뭐, 붉은색 계열. 그래서 뭐, 보통 파장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붉은색이야. 그래서 붉은색 계열, 그 다음에 뭐, 파란색. 보통 청색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파장하고 진동수를 얘기를 하는데, 붉은색 쪽은요, 약 한 600 나노미터 정도, 청록색을 띠는 건 400 뭐,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붉은 빛을 띠는 쪽은 파장이 길어. 근데 반대로 진동수는 작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붉은색은 에너지가 적어. 근데 청록색 쪽을 띠는 애는 파장이 짧잖아. 파장이 짧으면 반대로 진동수가 커지거든요. 그럼 얘는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자, 바다가 있어. 바다에서 이 적색광은 자, 보통 이렇게 얕은 쪽을 통과하고요. 자, 청색광은 깊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이 식물들의 색깔을 보면은요. 이 식물은 불투명한 물체잖아. 이 불투명한 물체들의 색깔은 뭐 예를 들어서 붉은색 물체다. 그러면 이 우리가 빛의 삼원색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중에서 빨간색은 반사하고요. 초록색은 흡수하고 파란색도 흡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흡수하지만 빨간색은 반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얕은 곳에는 자, 이 빨간 색깔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 녹색을 띠는 녹조류가 존재하면 빨간 빛을 잘 흡수를 하니까 이 광합성 흡수 효율이 높겠죠. 근데 깊은 바다는 청색광이니까 파란색 계열을 띠는 애들은 이 파란색만 들어오는데 파란색을 반사시키면 광합성을 거의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깊은 바다에서는 무슨 조류? 홍조류가 분포한다. 그래서 얕은 바다는 녹조류, 자, 중간은 갈조류, 깊은 바다는 홍조류가 분포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조 시간은 말 그대로 해가 실제로 떠 있는 시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는 성호르몬 분비가 촉진돼서 알을 낳고요. 붓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 코스모스는 짧아지는 가을철에 꽃이 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뭐 봄이 오는 식물, 뭐 개나리나 진달래,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확인하는 것 중에 뭐 벚꽃, 이제 벚꽃 필 때 됐어요.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봄이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1조 시간하고 관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온도하고 생물 사이의 관계야. 자, 이 동물들 같은 경우는 자, 포유류는 추운 지방에 살면 몸집이 크고 귀랑 꼬리랑 같은 말단 부위가 작아요. 왜? 이 추운 지방에 살면 열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열 방출량이 적으면 체온 유지에 이제 효과적이야. 그래서 북극여우랑 사막여우 보면은 북극여우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 사막여우는 30에서 한 40cm 정도 굉장히 작은데 사막여우는 귀가 굉장히 크고 북극여우는 귀가 짧아요. 작아요. 왜냐? 이 귀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방출이 되냐면 열이 방출이 되는데 사막은 덥잖아요. 더우니까 열 방출이 잘 되게 귀가 크고 몸집이 작아야 되고요. 이 북극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몸의 크기는 귀의 크기는 작고 이 체온 변화가 적게끔 좀 등치가 커야 돼.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온동물. 정온동물은 체온이 일정한 애들이지 깃털이나 털이 발달돼 있고 뭐 펭귄 이런 애들은 피하 지방층이 굉장히 두껍단 말이야. 그래서 몸에서 열이 방출되는 걸 막아준다. 자, 그래서 선생님 뭐 예전에도 이제 수업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자, 여자하고 이제 남자의 차이점. 자, 여자는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이 출산에 대비하기 때문에 이 몸 자체에서 이 피하 지방층을 지방을 보통 축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이라고 해서 피하 지방층이 좀 살짝 두꺼운 편이야. 남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은 임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선생님 배 같은 거 이렇게 임신을 대비하긴 하는데 자, 아무튼 이 피하 지방층이 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둘이서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이 여자랑 남자 중에서 추위를 더 많이 느끼는 건 누가? 남자가 더 많이 느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트할 때 추우니까 여자친구가 추워해요. 그러면 잠바를 벗어줘, 안 벗어줘? 여자친구한테 벗어주면 안 되겠지. 우리가 과학을 배운 입장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남학생들은 옷을 건네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왜? 아, 여자는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피하 지방층이 두껍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평생 모쏠이 되는 거죠. 슬프게. 이러면 안 되겠지? 자, 아무튼, 자, 요런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몸에서 열이 방출되는 걸 막고요. 자, 개구리 같은 변온동물. 봄이나 박쥐는 자, 겨울에 겨울잠을 자고요. 식물들 같은 경우 낙엽수, 잎이 떨어지는 애들은 잎을 떨어뜨려요. 근데 상록수는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 그러니까 큐티클층이 일종의 뭐가 되느냐면 뭐 지방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잎이 이제 얼지 않고 겨울을 잘 날 수가 있다. 자, 물하고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곤충의 몸 표면은 자, 우리 곤충들 보면 딱딱하잖아요. 그게 키틴질로 되어 있어요. 파충류 몸 표면은 비늘로 되어 있고요. 조류나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다. 자, 식물들 같은 경우는 알로에 같은 건조한 지역에 사는 애들은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고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서 수분 증발을 줄이지. 왜? 가시로 변하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거죠. 자, 물 속에 사는 애들은 자, 관다발이나 뿌리가 발달하지 않아. 여기가 물이야. 그럼 식물 위에 떠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애들은 자, 물을 우리가 관다발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 물관이나 체관을 합쳐서 관다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물관 자체가 물이 바로 있으니까 빨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물관 자체가 이런 관다발 자체가 발달할 필요 없어. 뿌리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수련이나 검정말, 그다음에 공기랑 생물들 보면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 숫자가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고산지대 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어, 선생님, 저는요, 이제 고산지대 가니까 빈혈이 쌓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산병 같은 게 일어나는 이유가 이 적혈구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토양과 생물 보면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땅이 있어. 그러면 이 얕은 곳에서는 공기가 많단 말이야. 공기가 많은데 깊은 곳은 공기가 적어요. 그래서 얕은 곳에는 자, 좋을 호자, 호기성 세균,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자, 공기가 적어, 땅속은. 그래서 혐기성, 혐오하는 거, 혐기성 세균 등이 분포한다. 그래서, 땅속 아래는 혐기성 세균이 존재하고, 땅속 얕은 곳에서는 호기성 세균들이 존재하는구나.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뭐 식충식물 같은 경우는 자, 다섯 번째, 토양하고 생물 사이의 관계야. 얘는 토양하고 생물 사이의 관계구나. 그래서 파리식물, 파리지옥과 같은 식충식물은 토양에 부족한 질소를 얻기 위해서 곤충 잡고요. 자, 공기하고 생물, 뭐 연잎 같은 경우는 공기가 흐르는 조직이 있어서 호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북극여우, 사막여우 보시면 이제 크기라든지 이제 귀의 크기 이런 것들이 좀 차이 나죠. 자, 여기는 아무리 봐도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죠? 되게 간단한 거니까. 자, 이어서 뭐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자, 생태계 평형까지 같이 이어서 합시다. 자, 생태계 평형. 자, 이쪽으로 넘어가 봐요. 생태계 평형. 자, 이 생태계 평형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먹이 관계에 따라서 자, 이 평형이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먹이 관계라는 게 뭐냐? 생물들 사이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먹이 사슬. 자, 사슬 보면은 요따구로 생겼고요. 그물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죠.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은 되게 단순하게 연결되고 그물은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생태계가 자, 평형 안정되게 만들려면 누가 봐도 어때요? 먹이 사슬보다는 먹이 그물 구조에서 생태가 좀 더 안정되겠죠? 자, 그것들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일단 먹이 그물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좀 더 안정적이다. 자,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요. 이거에 따라서 자, 실제로 우리가 먹이를 먹는다라는 과정 자체는 뭘 얻기 위한 거다?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 흐름들을 한번 보면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생산자가 생산하고요. 얘네들을 먹는 게 1차, 얘네들 먹는 게 2차, 3차, 4차, 최종 소비자의 순서로 먹이 관계에 따라서 뭐가 돼?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에 저장한 에너지의 일부는 자, 세포 호흡동을 통해.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자, 식물들이 자랄 때 보면은요, 식물들이 태어나는 목적 자체는 뭘까? 자라고 있는 거. 내가 누구한테 막 앙냥냥냥 이렇게 먹히려고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종족 번식을 해서 내가 세대가 멸종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에너지를 만들고 써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합성을 해서 자, 유기물에 저장한 에너지 일부는 자, 세포 호흡. 내가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식물들도 호흡하는 거 아시죠? 세포 호흡을 통해서 생명 활동하는 데 쓰이거나 자,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돼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이제 만든 에너지의 대부분을 이제 생명 활동이나 열 에너지로 이제 방출이 돼. 그리고 남은 애들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먹이 관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생산자가 100을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생명 활동을 쓰거나 생명 활동에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이제 방출되고 남은 것만 일부가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쓰고 남은 것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은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점점 감소하고 자, 에너지. 자, 가끔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일정하거나, 자, 뭐 한다? 증가한다. 자, 에너지 효율성을 물어보는 거야. 효율성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일정하거나 증가해. 반대로 낮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내용이야. 정말 선생님 진짜 안 그런 애들도 있다는데요. 뭐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우리는 내용 자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일정하거나 대부분 증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생태계에서 물질이 순환하고 에너지가 흐름을 보면은 물질은 순환해요. 물질은 돌고 돌잖아. 근데 에너지는 순환이 되지 않아. 에너지가 순환되지 않는 이유는 뭐야? 내가 만들고 나머지가 이제 열의 형태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걸 내가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누가 꼭 필요하다? 태양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생물의 세포업으로 방출된 열 에너지는 다시 이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요.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태양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태 피라미드. 말 그대로 이 안정된 생태계 자체에서 에너지량이라든지 생물량이라든지 개체수는 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 그래서 생산자가 100을 만들었어. 그럼 얘가 사용하고 남은 일부 10이 전달이 되고 얘도 또 쓰고 남은 일부가 전달되고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양이 적어지는 거고요. 생물량도 말 그대로 생물의 실제 양이에요. 그래서 같은 공간 내에, 같은 지역 내에 있던 생물들을 수분을 싹 다 날리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남는 얘들을 보면은 뭐 1차 생산자, 1차, 뭐 2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개체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생태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게 가끔 가다가 요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이상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양 단계를 보통 얘기했을 때, 먹이 그물에서 한 생물이 어떤 생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둘 이상의 영양 단계에 해당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풀이 있고요. 이 풀을 먹는 메뚜기가 있고 지렁이가 있고 뭐 나방이 있어요. 그러면 메뚜기를 개미가 잡아먹었어요. 지렁이도 개미가 잡아먹었고요. 개구리 하자. 개구리가 잡아먹고 나방도 개구리가 잡아먹었어. 근데 이 참새가 나왔는데 이 참새는 메뚜기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한데, 그러면 봐봐. 일단, 이 풀이 있으면요. 이 풀은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되지. 그러면 뭐 나방이라든지 지렁이라든지 메뚜기는 다 1차 소비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나방은 뭐라고 했지, 아까?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 이상한데? 메뚜기? 메뚜기를 누가 먹지? 뭐 개구리가 먹는다고 칩시다. 이렇게 따지면 아마 안 되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뒤에 문제, 이상한 문제 하나 있거든요. 그거에서 잠깐 보여줄게. 그림을 선생님 지금 못 그리고 있어. 어,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벼, 옥수수, 당근 얘네들은 생산자잖아. 생산자고. 메뚜기는 1차 소비자가 되고요. 쥐는 메뚜기를 잡아먹으니까 2차 소비자인데 쥐가 또 벼도 먹는데 그럼 쥐는 뭐가 되기도 해요? 1차 소비자가 되기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같은 뭐 한 영양 단계에서 1차 소비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도 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거야. 어떤 생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둘 이상의 영양 단계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2차 소비자인 개구리를 먹으면 뭐 3차 소비자, 1차 소비자인 토끼를 먹으면 뭐 2차 소비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뭐 항상 뭐 나오는 문제 형태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지. 생태계 평형이야, 평형.
자, 이 생태계 평형은,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에너지 흐름이, 자,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요. 급격하게 변하면 생태계가 안정되지 않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고요. 이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자, 일반적으로 먹이 관계를 통해 전달되므로 생태계 평형은, 자, 먹이 관계에 의해서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물 군집하고 생태계 평형을 보면 생물 군집은, 자, 생물 군집 나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되는 게 개체군, 군집이지, 그치? 군집이니까 여러 종이지. 이런 군집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므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물 군집이 안정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생태계 평형을 보면은, 자, 우리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안정되지 않는단 말이야. 간혹 가다가 이 생태계 자체가, 회복이 깨져. 이 생태 평형 자체가 이제 깨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평형 상태였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어. 그럼 얘가 증가하면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고요.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먹으니까 얘가 늘어났으니까 2차 소비자는 늘어나는데 이 생산자는 줄어들겠지. 그러면 얘가 늘어난 만큼 이 1차 소비자를 많이 잡아먹을 거야. 그럼 얘를 잡아먹다 보니까 생산자가 다시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지. 얘가 감소했으니까 결과적으로 2차 소비자도 다소 감소하기 때문에 이 생태계 평형 자체가 다시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정된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는 한 영양단계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변해도 먹이 관계에 의해서 다른 영양단계 개체수가 변함으로써 다시 평형을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낚시로 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생태계 평형을 회복하여도 개체 수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100개가 있고요. 1차 소비자가 뭐 30개가 있고요. 2차 소비자가 뭐 10개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40마리, 그러면 얘가 늘어났다가 얘가 줄어들면서 생태 평형을 다시 회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50마리, 15마리, 얘가 5마리가 됐어. 그러면 생태계 평형을 다시 회복했는데 개체 수가 원래 100개였던 애가 지금 50개로 변했지. 그러니까 개체 수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 개념 가지고 낚시 형태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은 해 주셔야 된다. 요 정도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 멸치,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 멸치를 보면, 이 멸치는 동물 플랑크톤을 먹고요. 상어는 다시 멸치를 먹는데, 그래서 이 멸치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감소하게 되면, 멸치가 먹고 사는 동물 플랑크톤은 증가하겠지. 근데 식물 플랑크톤은 감소하고, 상어도 감소할 거야. 그래서, 한 종류의 이제, 멸치망은 이제 변했는데, 다른 생태계 평형 자체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이제 많이 잡으면 안 돼. 너무 많이 잡는 걸 우리 남획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멸치의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됨으로써 다른 생물의 개체수도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남획으로 멸치의 개체수가 너무 감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해양 생태계 평형을 유지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멸치 같은 경우보다는 자, 우리가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이 카이바흐 고원에서 이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잡았단 말이야. 즉, 인간이 그냥 간섭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원래 사슴이 되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늑대는 많고 이제 초원에 이제 생산자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슴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인간들이 사슴 보호해 그러면서 늑대를 이제 막 잡았단 말이야. 늑대를 막 잡다 보니까 늑대가 막 줄어들어. 늑대가 주니까 사슴이 막 늘어나겠지? 근데 사슴이 늘어나는 만큼 이 풀들을 많이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원의 개체수가 확 풀의 개체수가 어때요? 감소할 거야. 그러다 보면 사슴들이 결국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원래 상태, 거의 제자리 상태로 돌아왔지. 이런 것처럼 인간의 간섭은 이 먹이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생태계 평형을 뭐 할 수 있다? 깨트릴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간섭하지 말아라. 그냥 자연 상태로 그냥 냅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태계 자체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환경 변화랑 생태계 보면은 자, 앞에서 나온 거랑 생물 다양성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 인간의 활동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의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한계를 넘어서면 생태계 평형이 깨져. 그래서 얘는 자연적인 요인.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 자, 이런 서식지가 감소하면 생물 다양성은 낮아지고요. 당연히 생태계 평형이 깨져버리겠지? 그래서 이런 생태계 평형을 자, 깨트리는 건, 자, 자연적인 요인,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활동,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인간이 문제야, 인간이. 자,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 보면, 자, 인간을 우리가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지 않고자 인간을 죽이면 안 되겠죠. 안 돼. 그래서, 이 인위적인 요인 보면 숲 훼손,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과도한 사냥이나 밀렵. 자, 이런 인위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나 도로를 건설하고 숲을 훼손시키면 생태계가 불안정해지고요. 자, 너무 나무를 많이 베요. 그러면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생태계 파괴되고 이 토양도 쉽게 침식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어. 그래서 서식 범위, 개화나 산란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멸종한다. 또 도심의 건물은 공기 순환을 방해해서 대기에 오염물질이 쌓이고 기온이 높아지는 열섬 현상. 요거는 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니까 가끔 등장하긴 하는데 요즘에 안 등장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었나 보다 정도. 자, 수질오염, 생활하수, 축산, 폐수 이런 거에는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양 플랑크톤 증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하천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보통 녹조 현상, 이 바다는 보통 붉어지는 적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 공장 폐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산성물질이나 중금속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율이나 번식률이 감소되고요. 자, 사실 얘네들보다 개인적으로 이제 문학적,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토양 오염이 사실 제일 큰 문제기는 해요.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하고 토양이 오염되고 작물이 흡수돼서 작물을 먹는 조류, 포유류 이런 것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양 속에 이제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함유가 되면 얘네들은 우리가 땅을 씻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중금속이 축적되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 실제로 뭐 수질 오염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상위 포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 폭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임신하면 뭐 연어라든지 뭐 참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섭취하지 말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중금속 오염.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 보면은 다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사냥.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남획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번식 가능한 개체수가 감소하면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거 아까도 선생님이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이제 인구가 탄생하지 않아요. 새로운 애들이 출산율이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멸종 위기, 대한민국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얘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제 남자 50, 여자 이제 50명이 존재해요. 그럼 얘네 둘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되는데 하나에 이제 한 명씩 낳으면 50명이야. 그러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50명이면 다시 이 중에서 뭐 남자 25, 여자 25라고 하면 얘네들 결혼해서 한 명 낳으면 몇 명이야? 25명이 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그 다음 세대로 가면 10명, 10명 하면 10명. 지금 보면은 원래 100명 낳아야 되는데 100명은 생겨야 되는데 50명 되고 25명 되고 이렇게 10명 되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번식 가능한 개체수가 감소하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자, 너무 당연한 것들. 어이구, 어이구, 잠깐. 자, 너무 당연한 것들. 너무 당연한 것들 뭐가 있냐? 자, 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또 너무 올라갔네. 여기구나. 자, 무분별한 환경 개발을, 자, 제도적으로 규제해 주고요. 생태적 기능을 잃은, 자, 하천을 복원해서 이 평형이 깨진 생태계를 되살리거나 도로나 댐을 건설할 때, 자, 생태 통로, 요거 단어는 기억하셔야 되지? 이런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이제 이 생물들이 도로로 가서 죽는 걸 막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서식지 단절을 막아주고요. 옥상 정원을 가꾸거나 도시의 숲이나 공원을 조성하고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역과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해준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가